네, 안녕하십니까. 삼성 SDS 이준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페이퍼 리뷰 347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논문은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다루고 있고 좀 제목이 긴데 여기 제목을 줄여서 PAWS, 포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방법론이고요. 올해 ICCB에 억셉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에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 스와브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 실제 메커니즘도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기존의 셀프 슈퍼바이즈,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방법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적은 앱하게 효과적으로 성능이 나오는 그런 방법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논문 자체가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세마이 슈퍼바이즈드의 어떤 교집합을 좀 찾아보려고 시도한 논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런 것 이유 때문에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크게 네 꼭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량의 레이블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잘 시키는 게 사실 오래된 숙제 같은 건데요. 컴퓨터 비전이나 머신러닝 쪽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어프로치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넌 트리비얼한 어떤 시그널들을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프리텍스트 태스크로 이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죠. 이 예시 그림에 있는 것처럼 뭐 로테이션을 프리딕트 한다든지 뭐 직소 퍼즐을 푼다든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까지 해서 이 피처 익스트랙터 쪽을 이 과정을 통해서 잘 프리트레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때까지 사용했던 보조 헤드 클래시파이어는 떼버리고 뒷단에 타겟 데이터에 맞는 클래시파이어를 붙인 다음에 파인 튜닝을 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좀 더 전통적인 방법은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어프로치가 있는데 소량의 레이블드 데이터로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일단 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모델로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수도 레이블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레이블드 데이터와 수도 레이블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레인을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인데요. 이 논문의 이제 문제의식은 이 두 어프로치의 어떤 장점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잘 취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 릴레이티드 워크를 살펴보면 일단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발전들이 최근에 많이 있었죠. 우선 이 왼쪽 위 그림처럼 소량의 레이블드 데이터로 슈퍼바이즈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이제 계산을 학습을 하고 동시에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하나의 인스턴스가 있으면 그 인스턴스에 굉장히 여러 가지 퍼터베이션을 준 버전을 만들어서 그 둘 간의 어떤 다이버전스 매트릭을 가지고서 그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쪽으로 레귤러라이즈 해주는 그 두 개의 텀을 더해서 학습시키는 그런 접근 방법이 그 전형적인 트리라고 할 수 있죠. 뭐 여기 이 그림에 있는 UDA라든지 뭐 Virtual Adversarial Training이라든지 또 S4L처럼 아예 셀프 슈퍼바이즈드 태스크 어그멘테이션까지 섞어가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리고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서 조금 더 진화했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소위 홀리스틱 어프로치라고 부르는 방식이죠.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레이블 데이터 사용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모델을 만들어 주면서 셀프 트레이닝이라고 부르는 거를 이제 같이 하는 방식이죠. 이것도 크게 보면은 뭐 레귤러라이제이션,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좀 더 익스플리시트하게 수도 랩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좀 차이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이제 믹스 삼총사 있잖아요. 믹스 매치, 뭐 리믹스 매치, 매치 삼총사군요. 픽스 매치. 요 그림이 이제 그 제일 마지막에 나온 픽스 매치 그림이고 이 위크
그 unlabeled 데이터에 대해서 weak augment, strong augment 한 버전 각각에 대한 prediction을 뽑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weak prediction에 그 argmax가 어느 정도 threshold를 넘어가는 confident한 인스턴스인 경우에 한해서 얘를 이제 뾰족하게 만들어서 레이블 수도 레이블화하고 이 strong augment는 보통 랜드 augment를 쓰는데 여기서 나온 prediction하고의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가지고서 레귤러라이즈 해주는 방식이죠. 또 이 밖에도 티처 스튜던트를 아예 익스플리시트하게 구분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PR에서 다뤘기도 했는데 메타 수도 레이블이 이제 그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레이블드 데이터를 일단 티처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 티처를 가지고 언레이블드 데이터의 수도 레이블링을 합니다. 그걸로 이제 스튜던트를 학습을 시키고 이 스튜던트가 언레이블드로 학습이 된 후에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 티처가 봅니다. 그때 이제 강화학습의 리워드 개념도 들어가고 메타 러닝 프레임워크도 사용이 되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베스트 모델을 티처 모델에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게 되고요. 그 업데이트된 티처 모델을 다시 수도 레이블링을 하고 다시 또 반영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세미 슈퍼바이즈드 클래시피케이션 쪽에서 이 메타 수도 레이블이 소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뭐 사이파나 SVHN, 이미지넷 다 이렇게 베스트를 찍고 있고 그 이미지넷에서 10%만 레이블 데이터를 사용했을 경우에 탑 1을 보면은 풀리 슈퍼바이즈드로 한 거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3% 정도로 근접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소량의 데이터로 학습하는 걸로는 또 퓨샷 러닝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이 퓨샷 러닝은 이제 그 매물처럼 그레디언트까지 보면서 런 투 런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 좀 더 전통적으로는 이제 매트릭 러닝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그림에 있는 거는 이제 프로토넷에서 가지고 온 그림인데요. 이런 어떤 그 클래스별로 3개 클래스가 있는데 인스턴스가 2개밖에 없는 굉장히 그 가혹한 조건일 때 이거를 단순 지도 학습으로 하면 성능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거 각 그 클래스별 프로토타입을 구하는데 이제 피처 스페이스에서 구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토타입과 이제 쿼리 포인트로 들어온 애들이 디스턴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서 가장 가까운 클래스에 얘를 할당해 주는 이런 접근 방법을 취하죠. 근데 이거를 빈 깡통인 네트워크를 쓸 수는 없으니까 태스크를 이렇게 배치로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3-way 투샷 러닝이 되겠죠. 이런 형태의 프로토타입을 피처 스페이스에서 구해서 그 이 쿼리 셋에 대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이런 방식을 계속 나부란 클래스와 인스턴스를 샘플링하면서 반복 학습을 해주고 마지막에 역시 나부를 한 클래스와 인스턴스가 소량으로 주어지더라도 이제 학습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접근 방법인데 근데 이제 퓨샷 러닝 같은 경우는 이 레이블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 쓰는 거이긴 한데 레이블드 데이터만 있는 경우에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고려는 사실 없는 이제 문제 정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예외적으로 이제 그 unsupervised 메타 러닝처럼 매물에 클러스터링을 적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아주 소량의 레이블드 데이터만 가용한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매트릭 러닝을 쓴다라는 게 이 논문의 방법론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제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 요즘 아주 핫하죠. 컨트라스티브 러닝 결국 셀프 슈퍼바이즈드로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피처 익스트랙터 혹은 인코더가 한 인스턴스로부터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오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디퍼런트 뷰로
그 임베딩을 뽑은 다음에도 그 임베딩이 그 시밀러리티를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 피처 익스트랙트 혹은 인코드를 학습시켜 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심클레어가 이제 대표적일 테고, 여기 요거는 이제 모코에서 가지고 온 거이긴 한데, 물론 인포 NC하고 또는 이 비슷한 형태의 로스를 사용을 해서 파지티브 요 쿼리가 이제 요 앵커 뷰라고 볼 수 있을 테고, 이거하고 파지티브 샘플 자기 자신이죠. 그다음에 인배치에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네거티브 샘플로 보고, 그거에 대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로지처럼 사용을 해서 소프트맥스를 해가지고 로스로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이 경우에 그 트리비얼 솔루션으로 콜랩스 되는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심클레어 같은 경우는 배치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해서 네거티브 샘플링을 많이 한다든가, 또는 뭐 모코 같은 경우는 메모리 뱅크를 써가지고 네거티브 샘플 뽑아준다든가, 뭐 그런 그리고 비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딕터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비대칭으로 만들고 또 모멘텀 업데이트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파지티브 샘플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죠. 근데 이것들하고 약간 결이 다른 또 접근 방법이 잘 아시는 스와브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이 스와브인데요. 역시 이렇게 CMS로 흘려서 서로 다른 뷰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똑같은데, 이 unlabeled 데이터를 가지고서 클러스터링을 해가지고 보통은 한 3,000개 이상의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클러스터의 프로토타입들을 구해놓고 이 프로토타입과 이제 이 임베딩 레벨에서 만드는 건데, 이 피처 임베딩 뽑아져 나온 뷰의 임베딩 간에 이제 매트릭 러닝을 통해서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쓰겠죠. 여기에서 이제 클러스터 어사인먼트를 하고 여기서도 어사인먼트를 하고 그거를 여기서 한 것처럼 유사하게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 기반의 이제 프레딕션을 이렇게 프로버빌리티처럼 뽑아냅니다. 뽑아낸 거랑 싱크론 랍 노멀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만든 코드가 있는데, 이걸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크로스로 이 그라운드 트루스 대비 프레딕션에 이제 그 다이버전스를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한 다음에 백프랍으로 학습에 이제 해주는 사용해주는 그런 접근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링, 이게 딥 클러스터에서 이제 유래를 했고, 원래 사전에 데이터셋 전체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컴퓨테이셔널 버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배치로 클러스터링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포스가 이제 다시 아까 그 그림이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와브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차이점은 이제 뒤에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는 기존 그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과 약간 다르게 오히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처럼 프리트레인을 하고 파인 튠하는 어프로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메인 오브젝티브가 컨시스턴시 로스를, 이게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아니라 메인 로스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디퍼런트 뷰를 만든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할 때 넌 파라메트릭 레이블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니어리스트 네이버로 이제 인스턴스 베이스의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프레젠테이션이 결국 그 피처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말하는 거고, 그 레벨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레이블이 이제 하드 레이블이 아니라 소프트 레이블 형태로 나오게 되고, 또 비올이나 스와브에 사용한 것처럼 디스턴스 매트릭을 로스에 반영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더니, 이건 결론에 가까운 얘기인데, 다른 기존 세미 슈퍼바이즈 메소드를 훨씬 상회한 결과가 나왔고, 또 게다가 트레이닝 타임이 굉장히 줄어들더라. 최소 4배고 뭐 크게는 한 10배 이렇게 줄어들더라라는 결과가 나온 방법론입니다. 하이 레벨 디스크립션 한번 보면요.
우선 unlabeled 데이터 이미지를 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N 개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를 이제 서포트 셋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약간 퓨샷 러닝 쪽 용어를 차용한 걸로 느껴지고요. 요거는 S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 S는 이제 M개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당연히 N보다는 굉장히 작은 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프리트레인 할 때 이 D와 S를 동시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과 달리 슈퍼바이즈 시그널을 태스크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는 애들을 잘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파인 튠 할 때 이제 요 소량의 레벨 데이터만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언레이블 데이터도 샘플링을 하지만 이 레이블드 데이터를 또 별도로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요. 요 미니 배치할 때 약간 특이한 게 있는데, 전체 클래스가 예를 들어서 이미지넷이면 1000개 클래스가 있는데, 그 1000개 클래스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클래스 중에 뭐 예를 들면 900개만 쓰겠다라고 클래스를 샘플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샘플링된 클래스에 대해서 인스턴스를 샘플링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보면은 요거는 그 프로토넷에서 한 것처럼 two way, three shot 뭐 이런 걸 할 때처럼, 그러니까 클래스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 클래스 수만큼 클래스 어떤 클래스를 쓸지 먼저 샘플링을 하고, 거기에서 인스턴스 샘플링하는 거가 굉장히 좀 유사한 측면이 있긴 하죠. 근데 이제 다른 점은 이게 직접적으로 그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데 쓰이는 게 아니고, 어 요 결과를 가지고 nearest neighbor classifier로 활용을 해서 unlabeled 이미지 그 뷰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수도 레이블링을 하는 데만 사용을 합니다. 간접적으로 이제 이 슈퍼바이즈 시그널을 활용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이 그림인데요. 요 가운데 부분이 이제 그 레이블드 데이터를 받는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요 피처 익스트랙터는 다 이제 쉐어하고, 그다음에 언레이블드 데이터에서 샘플링된 데이터 XI를 이제 랜덤 어그멘테이션을 해가지고, 이거는 심클레어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앵커 뷰를 하나 만들고 포지티브 뷰를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네거티브 샘플은 사용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이 앵커 뷰하고 포지티브 뷰가 이제 서로 다르게 트랜스폼이 된 거고, 요거를 그 피처 인코더를 통과시켜서 리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각각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서포트 셋도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얻게 되고요. 그 얻게 된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서 이 서포트 셋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일종의 스키마 역할을 하는 거죠. 얘가 이 앵커 뷰 쪽, 그다음에 포지티브 뷰 쪽 각각에 대해서 이제 nearest neighbor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클래스 어사인을 해줍니다. 이때 소프트맥스하고 유사한 방식을 통해서 소프트 수도 레이블링을 하게 되고요. 그 소프트 수도 레이블링한 프리딕션 결과를 각각 이제 갖게 될 텐데, 한쪽을 타겟으로 조금 뾰족하게 만들어주고, 한쪽은 그냥 그 프리딕션을 사용을 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그래서 이 로스로 학습을 하는, 크게 이 흐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우선 이제 앵커 뷰하고 포지티브 뷰가 이제 n 개의 샘플을 갖고 있게 되고요. RGB 이미지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서포트 셋은 별도로 이제 m개의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블도 따라서 같이 딸려 있게 되고요. 이 인코더가 이제 f 테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요 RGB 이미지를 이제 D 차원의 피처 스페이스로 매핑을 해주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X 플러스 S들도 각각 Z 플러스 ZS 이렇게 요 인스턴스 개수 곱하기 D 차원으로 매핑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씩 뽑아가지고 갖고 오면은 요게 1 by D 차원의 각각의 인스턴스들의 레프레젠테이션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similarity classifier 파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 디스턴스 매트릭은 바로 뒤에 나오니까 말씀드리기로 하고, 디스턴스를 이 서포트 셋과
그다음에 이 unlabeled 데이터, 앵커 뷰 또는 파지티브 뷰 쪽에 디스턴스를 구해서 그거를 모든 서포트 셋과 다 각각 구한 거를 합한 거 분의 특정한 것 그 서포트 셋, 서포트 데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서메이션을 해주는 게 그 파이 데이터가 되고요. 파이 함수가 되고요. 요렇게 해서 요 결과로 여기서 이제 yj가 원핫 그라운드 트루스니까 요 각 그 클래스별로 요 j 번째 클래스에 해당하는 만큼의 어떤 그 인스턴스들이 요 디스턴스에 반영이 되면서 그게 서메이션 된 것들이 각각의 클래스별로 이렇게 할당이 조금씩 지금 쌓이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소프트 프리딕션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해주는 함수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D를 한번 보면은 뭐 예상하셨다시피 코사인 시밀러리티 함수인데 여기 이제 익스포넨셜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포넨셜 템퍼러처 스케일 타우로 이제 그 스케일링을 해주는 그런 코사인 시밀러리티고요. 그래서 이 클래스 시밀러리티 클래시파이어 파이는 다시 풀어서 써보면 결국 요 익스포넨셜이 요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소프트맥스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맥스를 하는데 요 ZI 인스턴스와 서포트 셋 전체 인스턴스 베이스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이 내적한 거, 그다음에 요 그 원핫 벡터들을 붙여준 거, 요 결과로 이렇게 포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오는 PI는 결국은 클래스가 K개가 있으면 K개 클래스 각각에 대해서 0과 1 사이 어떤 값들을 가지는 벡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좀 특이했던 것은 보통은 레이블을 좀 샤프닝 해주기 위해서 이 소프트맥스 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타워 같은 걸로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프리딕션에다가 다시 또 이렇게 샤프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로우 함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서 붙여 놓는데요. 요게 만약에 이제 서포트 클래스별로 한 개씩의 인스턴스만 가지고 있는 경우다라고 하면 이게 분모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익스포넨셜 하나만 딱 존재하는 형태가 돼서 이 t 분의 1이 타우, 그러니까 t 곱하기 타우 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서 그냥 여기에 스케일링 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이제 인스턴스가 여러 개가 되면 좀 달라지게 되고 이 저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 클래시파이어에 이 스케일링을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 그 애큐러시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클래시피케이션을 끝내놓고 그 나온 그 프리딕션 레벨에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샤프닝을 하는 접근을 취한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요렇게 해 줌으로써 provably 컬랩스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논문 내에서 증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프리트레이닝의 그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보면 요게 앵커 뷰, 요게 그 앵커 뷰에서 나온 프리딕션, 요게 파지티브의 프리딕션이잖아요. 그 한쪽 두 개를 서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한쪽을 뾰족하게 해가지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해서 2분의 1을 해줍니다. 그래서 평균을 하고 전체 인스턴스에 대해서 이제 서메이션을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요. 근데 요 뒤에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민 엔트로피 맥시마이제이션이라는 텀인데요. 이게 이전에 그 클러스터링을 연구하는 쪽에서 그 클러스터별로 좀 골고루 인스턴스를 안배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사용한 그런 로스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구해지냐 하면 일단 P 바라고 하는 게 이 앵커 뷰하고 앵커 프리딕션하고 파지티브 프리딕션을 그 일단 샤프닝 한 다음에 평균을 하고 요거를 그 전체 그 인스턴스에 대해서
다 평균을 다 그 서메이션을 그러니까 n분의 1이니까 평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 전체 n개 클래스가 그러니까 n개 인스턴스가 클래스별 어떤 그 스코어들을 갖고서 이렇게 n by k 매트릭스가 있을 텐데 이거를 쫙 평균해 가지고 1 by k 벡터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제이션 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엔트로피를 최대화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니까 각각의 클래스별 그 프리딕션이 골고루 분배되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쪽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요거를 붙여준 게 좀 특이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에서는 뷰를 2개만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더 2개 이상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 경우에는 그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들의 평균을 가지고 타겟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구현한 걸 보면은 스와브처럼 2개의 라지 크랍 24짜리 2개, 그다음에 96 바이 96짜리 스몰 크랍 6개 이렇게 뷰를 만들어 놓고서 타겟으로 쓰는 거는 요 2개 크랍들에 대해서만 쓰고요. 그래서 요 2개의 크랍 각각은 서로만이 그 타겟이 될 수가 있고, 요 6 스몰 크랍들은 이 2개의 평균을 가지고 타겟을 하는 식으로 요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성능이 올라간다고 하면 스와브에서도 그 스몰 크랍 어프로치를 추가했을 때 성능이 뭐 한 2~3%더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그걸 똑같이 적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메인 메커니즘은 거의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 어 그래서 태스크 인포메이션을 어쨌든 프리트레인 단계에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때 인제 사용되는 클래시파이어는 nearest neighbor 클래시파이어고 디퍼런시able 하고, 어 이 레이블드 샘플이 이 nearest neighbor 클래시파이어에 사용되면서 어 그 이게 인제 직접적으로 이 레이블을 그라운드 트루스를 사용해서 뭐 학습을 시키는 방식은 아니고 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에 인제 결국은 백프랍을 통해서 이 레이블드 샘플도 쪽도 그 피처 익스트랙터 쪽으로 백프랍을 타고 들어가게 되긴 하지만 이게 직접 그 그라운드 트루스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오버피팅을 인제 이렇게 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인제 포스가 representation collapse를 해결했다라고 인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트리비얼 콜랩스가 그 대체로 하이 엔트로피 프리딕션으로 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타겟 수도 레이블을 샤프닝 함으로써 이게 제거된다라는 게 프루버블리 보장이 된다라고 인제 얘기를 하고, 그게 인제 요 theoretical guarantee라는 섹션으로 별도로 하나 써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길지 않아서 한번 읽어 보시면 바로 다 이해하실 텐데요. 일단 assumption은 2개가 있는데, 그 서포트 셋, 레이블드 셋을 그 샘플링 할 때 미니 배치 샘플링을 할 때 클래스 밸런스드 샘플링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클래스별로 같은 인스턴스가 되도록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인제 타겟 P 플러스는 인제 샤프닝을 해서 이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될 수 없는 조건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 2가지가 assumption이고요. 그래서 이 두 assumption이 만족하는 경우에 non collapsing representation proposition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인코더가 이제 그 결과로 나오는 아이들이 representation collapse가 됐어요. 그 말의 뜻은 모든 그 Z에 대해서 서포트 셋 Z에 대해서 ZI에 대해서 이게 Z라는 한 가지로 수렴을 하는 해서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 타겟과 이 프리딕션 간의 그 엔트로피의 그레디언트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게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프루프의 인제 핵심은 뭐냐면, 어 representation collapsing이 일어나면 하이 엔트로피 프리딕션
이제 갖는 형태가 되는데 이 클래시파이어에서. 근데 이 타겟이 항상 뾰족하게 되어 있고 그거는 이제 로 엔트로피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가 스테이셔너리한 포인트가 아니다라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컬랩스가 되더라도 그다음에 이 엔트로피의 변화에 의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변화에 의해서 다른 상태로 또 바뀌는 그런 상태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식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허탈하긴 한데. 그리고 인제 또 친절하게도 콜랩스를 방지하는 다른 얼터너티브로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을 추가해 주거나 아니면은 클래스 소량이지만 클래스 레이블을 사용해서 프리딕션을 직접 하게 되면 피할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저자들은 이 메커니즘을 이제 해석하기를 익스터널 메모리를 가진 뉴럴 아키텍처다라고 해석을 하고, 요거는 이제 어 그 서포트 셋이 인제 인스턴스 베이스의 non parametric classifier로 계속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메모리가 인제 그 외부에 있다라는 의미일 거고, 그 쿼리 포인트가 하나 들어오면 이 인스턴스 베이스의 클래시파이어가 동작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 포스는 결국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뷰, 하나의 이미지에서 출발한 두 개의 서로 다른 뷰가 이 메모리에 있는 엘리먼트들 중에서 같은 애를 액티베이트 하는 쪽으로 이 인코더를 옵티마이즈 하는 동작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네. 뭐 그래서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스트롱 디펜던시를 피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부분도 굉장히 좀 특이했는데, 심리학 이론을 갑자기 난데없이 갖고 와서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설명을 합니다. 심지어 어펜딕스에도 추가로 막 설명을 하는데요. 많이 아시겠지만 피아제라고 교육 심리학 쪽으로 유명하신 분이 있죠. 인지 발달 이론에 이제 어시뮬레이션이 동화, 어커머데이션을 수용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지식을 그 습득하는 과정을 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데, 예를 들면 아주 아기가 있어 가지고 강아지를 처음 봤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옆에서 "쟤가 강아지야."라고 알려주죠. 그러면 그 아기의 머릿속에 강아지라는 방이 하나 생겨서 이제 그다음에 비슷한 걸 보면 강아지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다음 날 이 아이가 고양이를 봤어요. 근데 이 아이는 고양이를 처음 봤는데 강아지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걔가 강아지일 거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시뮬레이션 과정이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아 쟤는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라는 아이야."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이번에 또 고양이 방을 또 하나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 observation에 의해서 스키마가 바뀌는, 인제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을 accommodation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에서 그 제시하는 방법이 결국은 이미지 뷰들이 서포트 셋을 기반으로 해서 그 스키마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스키마에 의해서 잘 맞아떨어지는지를 보고 그거에서 학습된 결과가 백프랍이 되는 요 과정이 어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서포트 셋을 통해서도 그 인코더가 백프랍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observation을 가지고 관찰을 하다 보니 '내가 갖고 있는 이 스키마가 좀 틀렸을 수도 있겠다. 얘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일어나면서 이 포스가 동작을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간단하게 보면요. 임플리멘테이션은 기존의 뭐 그 스와브나 심플레어 쪽의 것들을 대체로 다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특히 말씀드릴 건 없고, 템퍼러처를 보면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에서 타우를 0.1로 설정을 했고요. 0.1로 했고, 그리고 이제 언레이블드는 미니 배치를 4096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음 그 타겟 샤프닝 할 때 템퍼러처는 0.25로 이렇게 또 추가로 잡았습니다. 요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스와브처럼 멀티 크롭 스트래티지를 써서 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포트 셋에 대해서는 어 평균적으로 960개 클래스를 먼저 샘플링을 하고, 이미지넷에 대해서 그다음에 클래스별로 7개 인스턴스를 샘플링하는 식으로 요렇게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클레와 같은 오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부분은 이제 여기서 레지넷 50을 많이 쓰는데요. 레지넷 50의 트렁크라고 하죠. 그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까지 있는 부분 더하기 레이어 3개짜리 MLP 프로젝션 헤드 이렇게 합쳐가지고 인코더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 비올하고 비교할 때 이렇게 2개 레이어짜리 프리딕션 헤드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거 결과적으로 이걸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트레이닝이 끝나고 나서 파인 튜닝을 할 때는 이제 그 서포트 셋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잖아요. 여기서 그 심클레어 1 같은 경우는 프로젝션 헤드를 다 떼버리고 순수하게 레지넷 트렁크에 대해서 트렁크만 두고 그 다음에 클래스파이를 붙이는 방식이었는데 심클레어 2에서는 프로젝션 헤드를 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 그 레지넷 트렁크 쪽은 이제 프리징을 해서 그 학습을 추가로 하진 않고 이 프로젝션 헤드 여전히 남겨놓은 프로젝션 헤드와 그 뒷단에 새롭게 붙게 될 클래스파이어를 파인 튜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미들 레이어를 하나 이렇게 둬서 추가해 사용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심클레어 2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SGD로 옵티마이즈를 합니다. 네. 다른 것과 좀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거는 포스로 이제 파인 튜닝까지 가지 않고 포스 n은 여기서 n은 nearest neighbor인데요. 파인 튜닝 없는 상태로 그냥 nearest neighbor 클래시파이어로도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뭐 프로토넷 같은 그런 그냥 매트릭 러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쿼리 포인트 하나 들어오면 이 포스에서 갖고 있는 이런 포인트들하고 디스턴스를 봐가지고 이걸로 이제 프리딕션을 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익스페리멘털 세팅은 보통 많이 쓰는 1%, 10% 레이블 사용하는 이미지넷 테스트를 했고 베이스라인은 뭐 이렇게 디스틸레이션 한 거라든지 큰 거에서 뭐 프루닝 해가지고 줄인 거 이런 거는 이제 빼고 테스트를 했다, 비교를 했다라고 하고 셀프 슈퍼바이즈드하고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여기가 이제 포스 결과인데요. 일단 이 세미 슈퍼바이즈드의 그 기존 소타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성능이 100 이터레이션 돌았을 때 소타하고 똑같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터레이션이 올라갈수록 좀 더 차이가 벌어지는데 놀라운 거는 이 이터레이션 이 에팍 숫자가 기존 소타하고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적죠. 굉장히 빠르게 수렴한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특히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쪽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에팍들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서도 성능은 더 이제 낮죠. 물론 이제 이게 완전 페어한 비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같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미지넷 10%뭐 1%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 파인 튜닝 없이 그냥 니얼스트 네이버만 가지고 했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거의 소타에 근접한 정도 수준의 성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프리트레인 단계에서 굉장히 학습이 잘 됐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레지넷을 좀 그 채널을 늘려서 두껍게 한 버전으로 비교를 해봐도 여전히 그 우위에 있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 소요된 시간을 보면 스와브가 이제 800엽팍 도는데 약 50시간 걸렸는데 얘는 100엽팍에 한 8시간 정도. 예, 그래서 6분의 1인가요? 예, 그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렸다. 근데 더 성능은 더 잘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MPL 기존 소타했던 메타수도 레이블하고 비교했을 때도 훨씬 가벼운 세팅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즈드하고 비교를 해보면 앞서 봤던 거긴 한데 이 에팍 수가 훨씬 적은 상태에서 이미 앞질러서 결과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좀 더 에팍을 돌려주면 이제 더 차이를 벌리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100에팍 돌렸을 때 나온 결과만 봐도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만 돌렸는데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풀리 슈퍼바이즈드 학습한 요 빨간 선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회색이 1% 레이블, 이게 10% 레이블인데요. 한 200의 팍 정도 돌리면 거의 뭐 풀리 슈퍼바이즈드하고 차이가 없는 정도 수준까지 매치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이것도 좀 흥미로웠는데, 이 포스 방식에 1%, 10%뿐만 아니라 이제 100%를 다 써서 포스 방식으로 학습을 시켰을 때 풀리 슈퍼바이즈드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는 약간 착시가 있긴 한데 요 결과가 보면은 이제 심클레어에서 나왔던 결과를 인용한 건데요. 여기에서 오그멘테이션을 그렇게 많이 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뭐 랜드 오그먼트 이런 것도 안 썼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벤치마크로 이제 이걸 많이 쓰니까 이거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놀라운 결과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사이파 10에 대해서도 뭐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특히 nearest neighbor 버전으로 했을 때 거의 훨씬 적은 앱학을 돌았는데 메타 수도 레이블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나왔다는 것도 좀 놀랍고요. 그리고 뭐 이런 셀프 슈퍼바이즈드하고 비교했을 때는 파라미터 수가 훨씬 적죠. 훨씬 적은데 성능이 이제 좋게 나온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터레이션을 앱학을 늘리면 어떻게 되는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해봤는데 100에서 200으로 올렸을 때는 좀 향상되는 정도가 좀 큰데 300으로 갔을 때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약간 오히려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빠른 앱학에서 좀 수렴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nearest neighbor 버전은 더 하면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시면은 여기서 100에서 200 앱학 갈 때보다 300 앱학 올라갈 때 더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샘플링을 클래스를 먼저 일부 샘플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다시 인스턴스 샘플링을 했는데 요게 이제 기본 세팅인데 이거를 100%다 클래스를 다 쓰는 식으로 했을 때 성능이 좀 더 잘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한 이유는 아까 앞에 잠깐 나왔던 것처럼 뭐 스트롱 디펜던시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요 부분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건 나중에 디스커션 할 때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용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프로젝션 뒤에 프리딕션 헤드까지 붙인 경우 안 붙인 경우 해 봤을 때 프리딕션을 붙이면 오히려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mean entropy maximization이 있었잖아요. 보시면은 10%일 때는 이걸 붙였을 때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레이블 데이터가 소량일 때는 꽤 효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몰 스포 세팅일 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레귤러라이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 기본적으로 이제 언레이블드를 4096을 샘플링을 했는데 256 정도로 배치 사이즈를 좀 줄이고 샘플링한 클래스 수도 뭐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려고 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서 GPU 숫자를 이렇게 확 줄여 가지고 했을 때 탑 1이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나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 소타하고는 이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도 사실 상당히 좀 다른 거하고 비교해 보면 좋은 성능이기 때문에 좀 컴퓨테이션 그 리소스를 덜 소모하고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 포스가 non parametric 그 클래스 어사인하는 방식을 스와브처럼 도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세미 슈퍼바이즈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 또 게다가 트레이닝을 훨씬 적게 해도 되는 그런 장점을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조가 좀 해석이 좀 재밌었던 게 익스터널 메모리를 쓴 뉴럴 네트워크인데 어시뮬레이션과 어카모데이션 프린시플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봤던 거하고 좀 같은 맥락인데 프랙티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스몰 모델에 대한 퍼포먼스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거는 어펜딕스에 붙어 있는 한 챕터 굉장히 좀 길게 붙어 있는데 ethical consideration까지 좀 연계해서 얘기를 합니다. 모델이나 데이터셋을 인크리징 시켜서 좋은 결과를 얻고 더 정확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분명히 그게 또 좋은 측면이 있긴 한데 반대로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탄소 중립 이런 얘기도 많은데 좀 악영향을 줄 더 커질 소지가 있고 그걸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리밋 컴퓨테이셔널 리소스가 풍부하지 않은 많은 리서처들이 이런 형태의 인크리즈드 모델 데이터셋에 액세스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꾸로 이 필드에서 발전을 좀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논문을 맺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